네, 안녕하세요. 역함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8일이고요. 12월 8일이니까 이제 딱 3주 남았네요. 올해 3주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 잘 가죠. 지금 여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던 얘기가 이 책이 어, 많이 어려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재밌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쭉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그냥 그 파악을 해보자면은, 파악 및 추정을 해보자면은, 뭔가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알려주려고,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그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몇 가지를 중간중간에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런데 예시가 조금 어려운 게 있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뜬금없다 싶은 것도 있기도 했고, 예를 들면 저번에 나왔던 요, 그, 예시 중에서 저거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드 위에서 바둑알 하나씩 옮기면서 그 건너뛰고 없애고, 건너뛰고 없애고 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무슨 게임 이름이 있을 텐데. 솔리테어 게임이었구나. 네, 솔리테어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예시가.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왔던 그 원소 3개짜리의 대칭군은 저는 이 예시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결국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가 수학에서 사실은 똑같이 생겼네? 라는 것을 그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에도 그 단어가 나오죠. 동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동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동형이 그 저번에 봤던 그 동형만 있는 게 아니라 동형의 종류는 거의 그 분야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론적으로 동형인 것도 있고, 뭐 그룹의 동형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군동형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위상동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페어몰픽인가?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뭐 미분기하적으로 동형인 것도 있고, 동형의 종류는 거의 분야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이 군동형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예시였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그건 제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직문수가 정말 설계가 잘 돼 있는 콘텐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산도 하고, 직문수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개념도 나오고. 직문수에서는 추상대수학이 되게 짧게 넘어가긴 했죠. 거기서도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직문수에서 추상대수학은, 음, 약간 선형대수학으로 가기 위한 약간 징검다리 역할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와 그 선형함수를 이어주는 역할 정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난 한 달? 한 달 정도를 대수학 얘기를 쭉 했죠. 지금 기대수 2기에서도 대수학을 하고 있는데, 대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그 어려운 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지라는 거. 왜냐면 연결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대수학 처음 배우면. 그러니까 뭔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 중학교는 좀 너무 저기 옛날이고 고등학교 수학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문제 풀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학교 수학으로 가면은 어떤 응용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특히 그 어디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냐면 그 물리 과목을 배우다 보면은 화학은 제가 제대로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물리는 확실히 물리 그 과목을 듣다 보면은 아 여기에서 이런 수학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런 수학을 배웠었구나 라는 거를 그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수학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닿는 어플리케이션이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잘 없는 것 같고 물리 전공은 또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공학 쪽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하기 난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두 분은 뭐, 그 스터디 진행되는 거 어떠세요? 그뭐 너무 어렵거나 좀 뭐 쉽게 갔으면 좋겠다거나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사실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책을 뭐, 어, 그한 페이지를 읽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찾아보면서 읽고 있기는 하거든요. 개념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내용이 그냥 다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파트, 공리 파트 읽으면서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냥 뭐 단어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개념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찬찬히 읽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뭐 원체 뭐 제가 잘 음, 좀 책을 거의 잘 읽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그냥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경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뭐 완전히 읽으면서 완전히 아는 부분도 없고,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내가 잘못 있는 것도 확인하고 또 덕분에 아예 뭐 나 혼자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내용도 이 시간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백과사전처럼 쓴 거라고 해서 그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걸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일단 읽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는 뭐 안 될 것 같고 쭉 읽으면서 아 여기 이런 내용이 여기 있구나라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책 한 권 쓴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강의록에서 시작이 됐다고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뭔가 머릿말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서문 맨 처음에 나오네요. 1971년 강의 외 별도 학습 과정을 개발하던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고등학생부터 은퇴한 자동차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뭐 지문수 같네요. 일주일에 2시간씩 수학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때 강의된 내용은 영국에서는 현대 수학, 미국에서는 새로운 수학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근데 이런 책이 많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생교육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은퇴자나 이제 이후 좀 그런 분들 교육받는 우리 그런 책을 강의를 하면서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뭐 보통 사람, 일반인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일반인이 껴져 있는데 그 이런 책 중에 유명한 게 왜 물리의 정석 시리즈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것도 사실 이런 평생교육에 다 하고 나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인을 위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문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요 분야 최소한 제가 느낀 거는 최소한 그 강성훈 선생님 정도 되는 분들이 퇴직하고 그렇게 그 더 물리 쪽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요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물리의 정석은 저도 사실 읽어봤는데, 끝까지는 아니고, 한 6, 70% 정도 읽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는데, 그 책은 일반인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교양도서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음, 그러면 대놓고 아예 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책이. 아, 그랬나요? 예. 물리의 정석, 혹시 그 양자역학 책을 아, 보신 세 개 건가요? 있는데 네, 고전역학 네, 제가 지금 딱 이해된 거는 네. 고전역학이고요. 저는 양자역학은 아직 안 읽었어요. 그건 안 읽으려고 그냥 제껴놨고 두 네. 권 읽었습니다. 고전역학도 군 얘기부터 시작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그게 이제 군인 줄 몰랐는데 군을 좀 공부하고 나니 아 이게 지금 군 얘기구나. 그 군이라고 이렇게 딱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아 이게 지금 군 얘기를 좀 다르게 쉽게 표현했구나 그런 음, 딱 느낌은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당연히 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8장 공리 내용은 저도 좀 어려웠어요. 예, 근본으로 갈수록 저는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아니 뭐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간다고 심리학 그건 또 아니긴 한데, 그 수학에서 어려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당연한 걸 왜 당연한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리계 여기 내용이 보면 뭐 그 추론 과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공리가 있고 공리로부터 적절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나오고 정리에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나오고 다른 정리가 나오고 이런 그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 논리적 추론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 논리적 추론이 타당한지는 어떻게 아냐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수학자들이 처리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뭐 수리 논리학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수리 논리학 책을 예전에 제가 잠깐 보긴 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볼 책이 아니다. 정확히는 볼 책이 아니다보다 정확히 한 느낌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보고 그래 바로 책장에 그 도서관 책장에다 다시 꽂는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챕터라서 딱 이 부분이 챕터 8이 그래서 조금 저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그러니까 책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책은 보조 자료처럼 쓰고 그냥 제가 그 뭐 화면 공유하 뭐 화면 공유하고 뭐 그리고 하면서 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해볼게요. 어, 일단 책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지금 190쪽부터 보고 있는데요. 음, 그냥 중간중간에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얘기 약간 그 스킵을 하면서 읽으면은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숫자 문제를 가지고 놀다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수의 공통적 특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수에서 모든 수로 이루어진 환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을 연구할 때에는 특별한 환에 관심을 갖는 대신 모든 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파고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수학의 전 분야는 하나로 통합되고 이것은 또 무수히 많은 분야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바뀌는 게, 아, 요즘은 훨씬 더 일찍 바뀌나? 기호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방정식이라는 게 처음 도입되는 순간이 딱 그 이런 추상화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처음에는 계산을 배우잖아요. 뭐 구구단 외우고 그다음에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계산할 줄 알고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 계산을 배울 때는 등호가 있는데 좌변은 이미 다 숫자가 주어져 있고 우변이 네모였다면 어느 순간 좌변에 네모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점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방정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수학으로 그러니까 한 발을 들이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 장의 목적은 사고 패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환동과 채론, 분론, 기하학 등 수학의 이론을 완벽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완벽한 형태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원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어, 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놔뒀는지. 잠시만요. 파일을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 complete theory라고 되어 있네요. outline of thought.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스텝 더 가는 것인데, 음, 그러니까 정확한 그냥 영어 문장을 읽어드리면은 The objects of our thought will be complete theories라고 되어 있어요. 좀 번역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군, 환, 체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공통점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기본 용어를 도입한 후 이들이 만족해야 할 몇 가지 법칙을 나열했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공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학은 공리에 기초한 체계인 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수학 공부하면서 난감한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포인트인데 우리 보통 처음에 그 어릴 때 수학 공부하면은 무언가의 정의가 있으면은 굉장히 명료하게 정의를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함수의 정의다. 그러면은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화살표를 쏘는데 화살표는 뭐 꼭 하나씩만 꼭 쏴야 되는 안 쏴도 안 되고 두 개 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집합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그려가지고 화살표 그려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림으로 시각화를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림만 딱 보면 아 이건 함수 맞음 아 이건 함수 아님 이런 식으로 딱딱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앞에 나왔던 뭐 군환체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성질 뭐 예를 들어서 군은 뭐 이런 거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에 그러니까 연산이 주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원소들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서 연산해도 여전히 그 집합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역원이 있어야 된다. 이 성질을 만족하기만 하면 우린 그것을 군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소스에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군을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텍스트로 텍스트 몇 개 한 서너 줄 찍찍찍 긋고 이걸 만족하면은 우리는 그 집합을 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그걸 딱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부터 시작해서 환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벡터 공간도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벡터 공간도 보면은 그 뭐 덧셈 그러니까 뭐그 벡터끼리 더할 수 있고 정확히는 벡터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이 집합인데 집합의 원소들끼리 더할 수 있고 그리고 스칼라 곱이 가능하고 그 공리가 총 8가지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 그리고 뭐 연산 뭐 더하기에 뭐 결합 법칙이 되고 교환 법칙이 되고 그리고 뭐 또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뭐 스칼라를 먼저 곱해도 되고 벡터에다 먼저 곱해도 되고 뭐 스칼라 중에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8개가 쭉쭉쭉 있는데 이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벡터 공간의 원소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겠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그 정의를 보면은 정의라기보단 그냥 선언으로 봐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볼 때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함수 처음 배울 때는 그림 딱 있으면 되게 명료하잖아요. 이건 화살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함수 아니야. 이거는 이건 함수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예시를 들어서 딱딱딱 주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됐었는데 그런 굉장히 무미건조한 식으로 어떤 공리적인 그 데피니션을 딱 보면은 좀 처음 그런 걸 보면은 난해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그 환, 그러니까 링이죠. 링의 대표적인 예시로 정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환이라는 게 있기 전에도 정수가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0이라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임의의 그 정수에 대해서 음수가 존재한다는 음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이 만들어지고 정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추상화한 게 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가 덧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뭐 실수, 그러니까 0을 제외한 실수가 그 곱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두 가지가 따지고 보니까 두 개가 분명히 다른 집합이긴 한데 뭔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배수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했던 연산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칙 연산이었을 테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였을 테니까 더하기는 결합법칙 맞죠? 더하기는 결합법칙이 되는데 빼기는 결합법칙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지? 그리고 곱하기도 결합법칙이 되는데 나누기는 또 결합법칙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길래 안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결합법칙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면서 그 한 단계 추상화를 하는 그런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공리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공리라는 단어보다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좋아하긴 했어요. 공리적인 정의, 예를 들어 뭐 군의 공리적 정의가 있긴 하지만, 아니 뭐 군의 정의는 원래 공리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공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규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규칙 또는 성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군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도 일단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성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공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법칙을 공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공리를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 공리는 현실에 대응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현실에 대응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학이 아니라 물리학이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 어떤 이론이든 법칙이든 체계든 뭔가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이랑 안 맞으면 사실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현실에 적용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면 사실 아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물리와 수학의 차이점이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학은 현실에 있든 없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그 규칙을 잘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모순만 안 일어나면은 사실 뭐 수학은 뭐 그게 현실에 적용되는 예시가 있든 없든 뭐 알바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제가 참 싫어하는 표현인 뭐 실수는 존재하는데 복소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저 되게 싫어하는데 어차피 실수도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음,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죠. 완벽한 원은 존재하냐? 라고 하면은 완벽한 원은 뭐 누가 존재한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서 그 완벽한 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도 보여주지 못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장을 서포트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게임의 법칙과 비슷하다.
참가자들은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뿐 규칙의 기원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규칙이 바뀌면 게임 자체가 달라지듯이 공리는 수학이라는 게임의 특성을 좌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학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게 이거였죠. 그 게임 룰북 읽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리가 수학의 특성을 좌우한다라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선택 공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개의 집합에서 하나씩 뽑는 선택 함수가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존재해도 되고 존재 안 해도 되고 상관없음. 그게 답이잖아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대로 그, 그 존재하는 채로의 수학이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또 존재하지 않는 대로의 어떤 새로운 수학이 있는 거고 두 개가 어느 게 맞고 틀리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공리라는 게 그,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논리적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 제가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은. 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이 타당한지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 추론 또는 뭐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리가 있나?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게 괴델이 했던 그 그런가요? 고민이고 업적 아닙니까? 완전성하고 그래도 불완전성도 있다. 뭐 이런. 그게 그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은 귀류법이 나오는데, 어, 귀류법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고자 하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류법을 인정하지 않는 수학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잠깐만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귀류법이 음, 잠시만 뭐라고 찾아야 나올까요? 귀류법 부정? 귀류법 부정하면 그냥 귀류법 자체가 나오네요. 귀류법 직접 증명 이렇게 치면은 나오려나? 이것도 안 나오네요. 확실한 건 이거는 확실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중률. 그러니까 귀류법이 결국은 배중률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배중률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배중률은 논리학에서 어떤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P, 그러니까 이 명제 P는 P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는 없다라는 게 배중률이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류법도 결국은 귀류법이 이 배중률에 근거한다는 게 귀류법이 내가 만약에 P라는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밖에 없을 테니
그러면 P가 거짓임을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P가 참이 되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기류법이. 그런데 대중률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서는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저기 있거든요. 음, 내가 맛있는 푸딩을 사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밖에 나갔다 왔더니 푸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에 있었던 거는 내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푸딩을 먹었을 사람은 동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4차원의 포탈이 열려가지고 푸딩이 거기로 빠져나왔던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동생이 먹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생이 그 푸딩을 먹는 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푸딩을 먹지 않았, 아, 동생이 푸딩을 먹었음을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동생이 먹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집에서 푸딩을 사라지게 했을 만한 어떤 주체가 동생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귀류법의 그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동생이 푸딩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푸딩이 없어졌다라는 두 개가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틀려서 동생이 푸딩을 먹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중률을 부정하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푸딩 먹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타당한지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인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고 불편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게델 얘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 아, 그런가요? 예, 신뢰라는 말이 나와. 신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논리적 추론이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 신뢰와 뭐에 의존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음. 아, 제가 페이지를 하나 공유를 드려보면은 음, 여기 수리 논리학이라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음, 일단 표현부터가 별로 안 읽고 싶어요. 저는. 의미론적 방식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이란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경우 그 결론 또한 반드시 참인 논증이다. 전제들이 모두 참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제가 항상 거짓인 경우 논증은 항상 타당하며 결론이 항상 참인 경우 논증은 항상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논증은 공허하게 타당하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며 논증이 타당한 경우 그 논증은 건전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아, 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저, 생각인 거예요.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느낌인데 요거 보니까 이제 게델이 그 책에서 제가 알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걸 기억하면 이제 P이면 Q이다 해서 P가 참이고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 그러니까 P면 Q이다 해서 P가 참이고 P면 Q이다가 참이면 Q는 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부터. 네, 네, 네. 그것도 어떤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고 이제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수학자들이 뭐 오랜 시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논리적 이런 규칙 아까 얘기한 그 규칙이 정당하다는 걸 이제 딱 검증했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 또 뭘 또 하더라고요. 무슨 발생하지 않는 뭐 완전성 정리 이걸 걔들이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기한 뭐 1차 어떤 논리 체계에서 네네. 이제 우리는 일관성만 있으면 모든 참이라고 하는 명제들이 증명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논리체계 안에서만 하면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또 생뚱맞게 그거 있잖아요. 불완전성 정리.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신뢰하고 가야 돼. 뭐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여기 공허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도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논리학은 적법한 생각 혹은 추론, 내 규칙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여겨졌다. 프레게 이후 이는 무엇이 타당한 논증인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도 나오는 논리적 추론이 이 추론 방법이 타당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는 게 약간 궁금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중률 같은 거는 저에겐 너무나 타당해 보이는데 그것조차 믿지 못하면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수리 논리학 예비사항 눌러볼까요? 무슨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볼지 위키피디아를 볼지 수리 논리학 왠지 위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무 위키랑 그냥 위키피디아랑 성격이 또 달라서 그냥 위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 수리 논리학은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명제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는 학문이다. 프레게, 러셀, 코온 등이 개척한 분야로 일상 언어와 같은 자연 언어에 사용해서 올 수 있는 복잡성과 오류의 용이성을 제거하고 명제를 효과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현대 논리학의 이론으로서 문장 하나가 되게 기네요. 기호를 많이 사용하여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한다. 음, 1차 논리, 요거 1차 논리 눌러볼게요. 1차 논리는, 아이고, 1차 논리는 원소에만 한정 기호를 가할 수 있고 수로에는 한정 기호를 가할 수 없는 수로 논리이다. 수로 논리가 또 있습니다. 명제 논리와 달리 명제 논리도 있고요. 명제 논리와 달리 변수에 대하여 한정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2차 논리도 있어요. 2차 논리와 달리 변수들의 집합에 대하 다시 2차 논리와 달리 변수들의 집합에 대하여 한정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1차 논리의 경우 괴델의 완전성 정리, 콤팩트성 정리, 레벤하임 스콜림 정리, 이 뭔지 모르는 이런 것들 중요한 성질들이 성립한다. 정의, 특정 문자열들의 집합을 논리식의 집합이라고 하자. 논리식이 만족해야 하는 문법은 제기적으로 정의된다. 이제 이런 문장들이 읽다 보면은 되게 안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무위키로 다시 가볼게요. 이거는 수리 논리학이 예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보통 수학의 증명에서 영어, 한국어와 같은 자연 언어가 쓰이나 수리 논리학에서는 엄밀히 그 문법이 정의된 인공 언어가 쓰인다. 주된 이유는 자연 언어가 대개 그 구조가 복잡하며 애매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논리학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간단한 문법을 띤 인공 언어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어디죠? 아, 독일어네요. 어, 이건 세 개 다 그 같은 말이지만 다른 언어에 속함으로 의미 전달이 쉽지 않다. 모든 X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박테리아는 죽는다.
두 문장은 공통적으로 모든 X는 F다라는 형식을 띠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박테리아는 모든 사람은 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말장난 아닌가 이거? 아,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라는 거야? 논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나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언급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옳다고 보는 관례가 있다. 관례적으로 언어적 표현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인용 부호를 붙여 표기하고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인용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 위 문장은 참이고 밑에 문장은 거짓이다. 아, 이건 재밌네요. 열차는 바나나보다 길다. 열차, 그러니까 인용 부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개가 다르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해합니다. 아, 참, 그래,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어려워요. 저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191쪽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수학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이 세계는 공리에서 말한 대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이론의 일부가 아니어서 실험을 통해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론을 수학의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면 적용 대상이 부터 확인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군이 아니라면 군론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근데 적용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군론이 전부 다 거짓말이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적용할 대상을 애초에 상정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수학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공리의 장점은 최소한의 가정으로 커다란 이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공리를 만족하면 그로부터 유도된 결론도 만족한다. 따라서 몇 가지 특성만 확인되면 이론 전체를 안심하고 응용할 수 있다. 응용할 때마다 이론의 타당성을 일일이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음, 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음, 뭔가 이런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물리 처음 배울 때, 보통 물리학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뭐, 변위,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배우는데요. 잠깐만 그림을 하나 공유를 드려보자면은, 음, 상대 속도의 개념을 말하는 건데, 난 처음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웁니다. 뭐, 속도는 벡터다. 왜냐면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파란색 자동차가, 이렇게 파란색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그 초속 5m로 움직이고 있으면 파란색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빨간색 자동차가 나로부터 초당 5m만큼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파란색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초당 5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파란색 자동차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간색 자동차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거리가 안 변하니까.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인 건데,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간단한데, 그냥 이
B의 속도, 빨간색 자동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자동차 멈춰 있다? 빨간색이 5로 움직인다? 그러면 5 빼기 0을 하면은 파란색에서 본 빨간색의 속도예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5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5 빼기 5가 0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파란색이 뒤로 가고 있다. 뒤로 5만큼 5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파란색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10으로 멀어지는 만큼 보이겠죠. 그런 이유는 5 빼기 마이너스 5는 10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계산하면 되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 물론 이거는 뭐 상대론 그런 것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물리 수준에서 봤을 때 파란색 자동차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관찰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은 그냥 밖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빨간색 자동차의 속도, 파란색 자동차의 속도가 있을 때 이 빨간색 자동차의 속도에서 파란색 자동차의 속도를 빼면은 파란색 자동차에서 본 빨간색 자동차의 속도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왜 타당하냐라는 얘기를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떤 그 물체, 그 고정된 좌표계에서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벡터 간에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수학만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 저도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음, 어쨌든 얘기를 해보자면은 벡터 간에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속도 간에는 우리가 그 차이를 이용해서 파란색 자동차에서 본 그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벡터 공간 그리고 벡터를 실제 세계에다 적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당연히 이 물리가 먼저 그 물리적인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벡터 공간은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적용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수학하고 물리를 우리 인류 역사에 비해서 굉장한 빠른 속도로 진보시킨 것 같아요. 그냥 없는데도 일단 수학은 가고 있고, 물리는 일단 경험돼 있고 실험돼 있는 것들을 수학적인 걸로 이렇게 풀어보고, 또 하다 보니까 이 경우도 이제 이, 이것도 공인지 전제인지 모르겠는데 시간하고 공간이 이 절대적이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갈릴레이의 네. 상대 속도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적용 가능한 수학만 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나 그 전 단계에서 불이 나게 그 수학을 다시 찾았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학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 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 거인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음,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 건데 하디 요다.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이게 뭐냐면은 그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우성인자와 열성인자의 비율이 세대가 거듭되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 요 나무위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인데 멘델의 유전 법칙에 강의를 하던 중 그 유전학 교수였던 레지널드 퍼넷이 강의를 하던 중 질문을 받았대요. 어떤 우성 형질이 있는데 열성과 우성 유전자를 다 가진 개체는 우성 형질만 발현된다.
그러면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에서 요 단지증이 우성 형질이라고 하네요. 우성 형질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나중에는 단지증 환자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 수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과 이론을 매치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경험상 틀린 건 알겠는데 왜 틀렸는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선험과 그다음에 어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그 실제적 선험과 그러니까 물리적 선험이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 선험과 수학적 선험이 두 개가 상충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뭔가 하나 틀렸다는 얘긴데 뭐가 틀린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얼마 뒤 퍼넷은 수학자 하디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요 아마 이 챕터에도 하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디가 이런 수식을 적어주면서 중학생도 풀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전학에 이런 수학 공식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학이라는 어떤 그 생태계에 이런 공식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을 만든 거죠. 수학을 이용해서. 이런 걸 보면은 수학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수학이 있어서 물리가 발전하고 또 물리가 있어서 수학이 발전하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융공학 같은 것도 보면은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데에 무슨 수학 공식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걸 다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인류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191쪽 마지막 줄인데요. 공리계의 개념이 현실과 멀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의 공리가 자연을 이상화한 극단적 가정이긴 하지만 물리적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공리는 자명한 진리였고 요즘 출간되는 사전에도 그렇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수학에서 공리는 사뭇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유클리드 공리가 나오는데 사실 유클리드 공리 보면은 되게 당연해 보이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유클리드 공리를 부정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로 그 들어가 있는데 유클리드 공리 찾아볼게요. 책에는 1, 2, 3, 4, 5, 6번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2번은 못 본 것 같고 2번을 뺀 나머지 5개를 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게요. 평행선이 5번으로, 5번째로 기억하는데. 네.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1, 2번이 합쳐져 있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다.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개의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됐네요. 번역이 잘못된 at most네요. 최, 예, 예. 최대 한 점에서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점에서 만난다. 번역 오류였네요, 이거는. 번역, 번역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나요?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요. 아,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at most가 붙으면. 그러니까 그 5개의 공준을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을 수 있겠죠. 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여기서 직선이란 현대적 의미의 선분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선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가 싶기는 하네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1, 2, 3, 4, 5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평면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4번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요번 좀 긴데,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 180도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을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이거 말이 좀 긴데, 이걸 살짝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 흰색으로. 임의의 직선이,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체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을 때,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두 개가 180도보다 작아요, 합치면은. 그러면 이걸 연장하면은 바로 이쪽에서, 이쪽 말고, 이쪽에서 연장하다 보면은 언젠가 만난다, 이렇게. 라는 게 제 그 다섯 번째 공리인데, 책에는 그것을 살짝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해놨냐면은, 하나의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원래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이 자명하지 않은 진리로 인식되어서, 음, 그러니까, 이거 혹시 공리가 아니라 나머지 1, 2, 3, 4, 5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삽질을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수학자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5번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살짝 귀주법이 들어오는데 5번이 정리인 거를 보일 수 없다면 그러면 5번을 거짓이라고 해보자. 5번이 만약에 1, 2, 3, 4, 여기 6번이구나. 6번이 만약에 1, 2, 3, 4, 5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라면 1, 2, 3, 4, 5를 참으로 두고 6번을 거짓으로 두면 뭔가 모순이 생기겠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모순이 안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새로운 기하학이 만들어졌고 평행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또 그거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기하학이 만들어졌고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수학자들이 한 거죠. 아,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네?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뭐 고대 그리스인 얘기가 나오고 뭐 남극과 북극을 잇는 직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남극과 북극을 잇는 직선이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지구에는 평행선을 그릴 수 없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버리죠. 왜냐면 어쨌든 극에서는 만날 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대 그리스인이라면은 남극 북극을 잇는 게 아니라 그리스랑 그리스 반대쪽을 잇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들이 중심이었을 텐데. 어쨌든 지구 표면에서 평행선 공리는 거짓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6번이 참이냐 거짓이냐 알 수는 없죠. 왜냐면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거짓인 거니까. 그 뒤에 보면 우주 얘기도 나오는데요. 레이저 얘기가 나옵니다. 실험에서 직선을 구현할 때에는 레이저가 제격이다. 레이저는 자유공간에서 무조건 똑바로 나아간다. 두 가닥의 레이저 빔을 가능한 한 잠깐만요. 가능한 한 평행하게 발사하여 충분히 먼 거리에서 이들이 만나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실현하기 어렵다. 사실은 실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선
평행하게 발사한다는 것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0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작으면 분명히 언젠가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만난다고 쳤어요, 레이저가. 이게 내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설치했는데 만난 건지, 수직으로 설치를 못해서 만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실험도 실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실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 일단 책 내용을 더 나가진 않을 거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 두 개의 모순된 정리가 둘 다 참이면, 그러면 책에는 여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됐다. 저는 예전에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은, 모순된 공리계에서는 모든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우리 또 챗 군한테 물어볼까요? 쉐어를 샥, 샥 바꿔서, 어, 자, 어드밴스드 매트매틱스의 모순된 공리계에서는 모든 명제가 참이라던데, 왜 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톡방에 누가 올리신 것 같은데, 챗 GPT 새로운 플랜이 나왔는데, 한 달에 $200짜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데이터 종량제도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저 많이 안 쓰는데 그렇게 써볼까? 폭발 원리라고 한대요. Principle of Explosion. 이 원리에 따르면, 모순, 즉 어떤 명제 P와 그 부정 P가 동시에 참인 상태가 되면은 어떤 명제 Q라도 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 이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P이고 not P이다. 모순. P가 참임을 사용하여 P면 Q라는 임의의 조건식을 도출. not P가 참임을 이용하여 Q를 도출. 음, 근데 그 강선 선생님 매번 전에 공허참 얘기할 때처럼 네. 이게 사실은 공이라는 게 그걸 P면 Q에 대해서 P로 볼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P.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리계에서 한다는 건 공리가 참이라면 나머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공리가 거짓이면 다 참이, 그러니까 P가 거짓이면 다 참인 거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네. 방금 얘기해준 1, 2, 3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세히 설명해줘. 물론이죠. 어떤 공리계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P와 not P가 동시에 참이라고 합시다. P면 not P, 이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그 P도 참이고 not P도 참으로 도출됐다고 보는 거죠. 1단계 P는 참입니다. 모순 P and not P로부터 우리는 P가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 and 나피는 둘 다 동시에 참이라는 의미. 음, 굳이 이걸 안 해도 위에서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P는 참 아닌가요?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데? 나피도 참이라고 했고, 앞에서. 임의의 명제 Q를 참으로 도출합니다. 이제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상태에서 임의의 명제 Q를 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 조건문 P이면 Q이다. 이 논리학에서는 임의의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잠깐, 이게 무슨 말이죠? 일 2, 3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논리학에서는 임의의 Q에 대해서 P이면 Q가 참이라고 그냥 가정만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P가 참인데 왜 아무거나 Q에다가 아무거나 붙여도 Q가 참이 된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시가 있네요. P, 하늘은 파랗다. 나 P, 하늘은 파랗지 않다. Q, 내일 비가 올 것이다. P이면 Q이다. 하늘이 파랗다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 P가 참이므로 Q가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음, 질문 더 해볼게요. 임의의 영재 Q를 참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P가 참이라고 해서 임의의 Q를 참이라고,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꼬장꼬장하게 꼬치꼬치 캐물어야 됩니다. 그쵸? P면 Q이다. 만약 P가 참이라면 Q도 참이다. P가 거실 때는 항상, 이거 중요하대요, 요게. 모순 상호로 돌아갑시다. 모순 상호에서는 P와 나피가 모두 참이므로 두 가지 상호 모두에서 Q를 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겠다는 건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네요. 여전히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겠나요? 뭔지? 하늘이 파랗다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일 텐데 어떤 근거로
참이 거의 모르는 조건, 그냥 명제라고 하겠다. 어떤 근거로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이 참이 된다는 것이. 모순이 아, 있을 때, 이럴 네네, 때 있어요.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때가 있어요. 챗 GPT 하다 보면. 그러게요. 자, 모순 P and 나피가 있을 때 Q는 참이 되는가? 이 상황에서 조건문 P이면 Q이다, 나피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가 참이므로, 음, P가 참이므로, 그죠? P가 참이므로 네. 조건문 P이면 Q는 Q의 값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어, 잠깐만요. 그쵸? 그러니까 하지만이다. Q가 참이면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Q가 참이라면 P이면 Q는 참이고, Q가 거짓이라면 PQ는 거짓이고, 하지만, 뭐 나올 것 같아. 네. 하지만 동시에 not P도 참이므로 이걸 확인한다. Q가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고, Q가 거짓이라면 이것도 거짓이고, 모순 P and not P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사용하는 뭔 소리야?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야 돼요. 하지 마. 내가 좀 더, 좀 더 붙들고 물어보고 뭔가 결론이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좀 어려워요. 이 공리 파트가. 왜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구장이 뭐죠? 아, 구장은 또 유한과 무한이네. 식당은 그 위상수학이고 앞으로 참 험난한 기회에 당게 되는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